그래서 정리하면은 초중기에 칼슘 공급은 많은 다량이 토양 쪽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후기에 칼슘 결핍이 나타나기 쉬울 때, 그리고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 후기에 칼슘 공급은 연면 시비로 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지금 고추의 생육과 양분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번 영상이 이제 질소 편이었고, 그 다음 영상이 인산과 칼륨 편이었습니다. 질소 편에서는 이제 적정 관수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칼슘과 미량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되게 이제 칼슘에 대해서 다루고요. 미량요소 공급하는 것도 고추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붕소 그리고 좀 이제 철 위주로 하시는데 그게 맞는 패턴인지 다른 미량요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슘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료의 3요소에 속하지 않죠. 흔히 우리가 이제 비료의 3요소, 양분의 3요소를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량 원소를 칼슘, 마그네슘, 황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친구들 뭐 철, 알루미늄, 망간, 아연, 몰리브덴, 붕소 뭐 이런 친구들을 미량 원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칼륨이 제일 중요하다. 뭐 복합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질소, 인산, 칼륨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칼슘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추의 과일뿐만 아니라 고추의 지상부랑 지하부의 칼슘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어야지 건강하게 고추가 생육할 수 있고요. 고추가 건강하게 생육이 되어야지만 건강하고 품질 좋은 고추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추 나무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고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칼륨이 고추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역할을 하나 보니까 이제 세포벽을 구성을 한다. 팩틴 결합이죠. 세포벽을 촘촘하게 잘 구성을 하기 때문에 붕소와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세포벽을 촘촘하게 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잘 들어가게 되면 병 저항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의 내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칼륨과 조금 겹치는 것 같지만 칼륨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작물들의 내병성과 내 스트레스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잘 들어가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고 품질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결핍이 질소, 인산, 칼륨이랑은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색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질소, 인산, 칼륨에서 결핍 증상이 좀 달랐습니다. 저번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질소, 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양상은 달랐지만 발현되는 부위는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엽에서부터 결핍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노엽이 아니라 신엽과 과일 쪽에서부터 결핍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엽과 과일 쪽에서도 특히나 말단 부분에서부터 결핍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칼슘의 작물 내 이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다른 양분과 다르게 100% 전부 다 물관으로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산 포차가 높은 기관, 증산압이 크게 부하가 되는 기관으로 더 많이 칼슘이 집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는 수송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신엽의 말단이나 과일의 말단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산압 포차에 의해서 늙은 잎, 기공이 많고 증산압이 크게 부하가 되는 늙은 잎에만 칼슘이 집적이 되어지니까 어린 잎과 과일 쪽은 만성적으로 칼슘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후에 이제 증산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웃자람이 심해질 때, 그러니까 노엽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면적 지수가 너무나 높아지게, 지상부의 연면적 지수가 너무나 높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과일 쪽에 칼슘 결핍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칼슘은 증산이 되는 기관으로만 집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잎들이 너무 커지는 거죠. 웃자람이 돼서 잎들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쪽으로만 칼슘이 흡수가 어렵고 이동이 어려운 칼슘이 다 몰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과일 쪽은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 쪽에 배꼽 썩음이나 끝 썩음이 오게 되면은 사실 적엽이 조금 필요하기도 해요. 요거는 농작업에 관련된 거여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농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칼슘의 이동성 때문에, 이동하는 그 기작 때문에 기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칼슘이 증가하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올레오진이라든가 아스코빅산이라든가 이제 과형 같은 경우도 칼슘이 공급될수록 향상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륨이랑 좀 비슷하네요. 칼륨 같은 경우도 수확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했는데, 칼슘도 마찬가지로 수확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칼슘은 또 독특하게 그 과육의 두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칼슘이 공급이 되니까 과육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과육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건조물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고춧가루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칼슘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당도도 올라가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끝석음가죠. 칼슘 같은 경우는 과일의 말단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럼 칼슘 결핍 증상,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끝석음이 발생하게 되면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질산칼슘이 공급된 처리구는 처리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끝석음이 감소하고 있다, 수량성과 품질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을 시켰을 때 칼슘의 공급 양에 따라서 고사율이 달라질 텐데요. 칼륨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고사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칼슘을 하나도 공급하지 않은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된 고추의 고사율이 90% 정도라고 봤을 때, 칼슘을 조금 고농도로 공급하게 되면은 똑같이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을 시키더라도 고사율이 30%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병에 항원, 알로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발현되는 거는 사실 다른 얘기잖아요. 발현되고 실제로 병에 걸리는 건 다른 얘기죠. 건장한 성인과 어린 아이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건강한 성인이 어린 아이보다 안 아플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포벽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고추가 건강하게 크기 때문에 똑같이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을 시키더라도 질산칼슘을 고농도로 처리한 고추나무는 오히려 고사율이 낮았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있다. 탄저병도 마찬가지죠. 탄저병도 무처리와 질산칼슘의 발생률을 살펴보시면 칼슘이 공급된 곳이 품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칼슘은 내병성과 저항성을 높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를 막 이렇게 열심히 써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조곤조곤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목이 좀 덜 아픈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마이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에 칼슘은 이제 또 이동성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동을 잘 못하니까 후기에도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초기에도, 특히나 초기는 옆면 시비가 아니라 토양에 살포하거나 관주의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칼슘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다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라. 근데 혹시나 칼슘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농가들이 칼슘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옆면시비를 말씀하십니다. 옆면시비로는 칼슘을 전량 다 공급할 수가 없고요.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건 제가 좀 나중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옆면시비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땅에 뿌리는 거나 물에 녹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농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석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쓰는 석회가 바로 이 탄산칼슘 석회죠. 그리고 이제 석회 유황도 있습니다. 석회 고토도 있고요. 석회 고토 같은 경우는 탄산 마그네슘이랑 탄산 칼슘을 섞어 놓은 거죠. 석회 고토는 다루지 않고 석회 유황이랑 그냥 이제 생석회, 소석회 계통의 석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 같은 경우는 칼슘이 40% 들어있고요. 석회 유황 같은 경우는 칼슘이 23%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칼슘 함량이 높아서 좋은 칼슘 공급 소스라고 생각되어지기 쉬우나, 석회 같은 경우는 칼슘 1kg을 녹이는데 물이 66,000리터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안 녹는다는 거죠.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권부에서 흡수가 돼서 물관으로 이동하니까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지만 칼슘은 특히나 물에 녹는 형태여야지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회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의 pH를 계량하는 용도로, 밭을 계량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고, 고추 자체가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니까 강산성에서 좀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석회를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석회의 칼슘 40%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칼슘을 공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슘은 함량이 아니라 용해도를 보셔야 한다. 용해도가 좋은 제품을 살펴보니까 질산칼슘과 염화칼슘이 있었죠. 뭐가 더 좋을지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염류집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흡수하지 않는 형태, 뭐 불용화된 형태라든가 작물이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양분들, 무기 양분들이 밭에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이 바로 염류집적이었잖아요. 염화칼슘의 염소, 고추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양분이죠. 뿌리는 대로 토양에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류집적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는 칼슘, 물에 녹이는 칼슘에 적합한 소스 공급원은 바로 질산칼슘이겠다. 질산칼슘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칼슘의 공급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칼슘의 이동 패턴과 흡수 패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을 하죠. 물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증산에 의해서, 증산압에 의해서 증산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부족한 부분에 물을 공급해주는 기작으로 그냥 칼슘과 물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배가 어렵습니다. 증산이 강하게 걸리는 늙은 잎에 칼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칼슘은 신엽이나 과일로 재분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미 들어간 칼슘은 과일로도 들어가지가 않고 신엽으로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칼슘에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 거는, 그럼 칼슘은 두 가지 패턴으로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충분하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증산압이 걸리는 이 부분에 칼슘을 충분하게 넣어주고, 나머지 잉여되는 칼슘들은 신엽으로도 보내고 고추, 과일로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칼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나 많이 근권부로, 토양으로, 물에 녹여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칼슘이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 결국에 생유 후반기가 되겠죠. 생유 후반기 또는 고온기가 될 수 있겠네요. 고온기, 웃자람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면 시비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면 시비로만 칼슘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노엽에 이미 칼슘을 충분히 채워놓고 나머지 칼슘들을 남는 거를 공급을 하는 게 맞는 패턴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을 근권부로 공급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생유 후반기나 고온기에는 칼슘이 과면이나 연면으로, 영양제 개념으로 과면시비나 연면시비가 이루어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초중기에 칼슘 공급은 많은 다량이 토양 쪽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후기에 칼슘 결핍이 나타나기 쉬울 때, 그리고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 후기에 칼슘 공급은 연면 시비로 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프리카를 뭐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부, 중부, 하부의 칼슘 함량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요, 상부, 중부, 하부에서 하부가 제일 부족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상부, 중부, 하부에서 하부 쪽에 칼슘이 제일 부족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슘은 이동을 너무 느리게 하니까 천천히 이동한 칼슘이 이쪽에만 있고 아직 끝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끝석음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첫 번째 부분은 1대0이 의미하는 게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의 비율입니다.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의 비율이에요. 밑에 1대3, 1대0 비교해 보시면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태질소보다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1대3 보시면은 상부, 중부, 하부에 칼슘 함량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암모니아태질소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과 기량작용을 한다. 흡수를 좀 방해한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칼슘을 공급을 하더라도 암모니아태질소의 시비량이 늘어나니까, 암모니아질소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칼슘의 과일 흡수량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옆면시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잘 설명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꽃이 피고 나서 경과 일수인데요. 꽃이 피고 나서 경과 일수. 뭐 당연히 그 과일의 생체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과일의 생체중이 증가하니까 과일의 크기가 커지는 것만큼 과일의 칼슘 요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과일의 칼슘 요구도, 과일의 칼슘 함량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땅에 잔류된 칼슘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고추나무가 빨아먹으니까요. 점점 줄어들다가 이 부분에서 과일이 요구하는 칼슘의 양보다 공급받을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적어지게 되고 점점 그 갭들이 증가하게 되죠. 이 갭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과일들이 칼슘 결핍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때 칼슘을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생육 후반기에는 사실 근권부로 칼슘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칼슘은 작물 내에서 잘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과일 쪽으로 이동하는 양보다는 노엽 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부터는 옆면시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수용성 칼슘을 초중기에 굉장히 많은 양을 분시해가지고 흡수 가능한 칼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야 되고요. 후반기부터 부족한, 이 갭의 차이가 나니 부족한 칼슘은 옆면시비의 형태로 병행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올바른 칼슘 공급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량 원소인데요. 미량 원소는 뭐 흔히들 우리가 철, 망간, 아연, 붕소, 구리, 뭐 몰리브덴도 있고, 몰리브덴도 있지만 몰리브덴은 좀 빠져 있고요. 워낙 미량이니까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고추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제 좀 철 쪽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붕소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반드시 다른 미량 원소도 신경을 쓰십시오 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실제로 고추류에 속하는 파프리카가 어떤 미량 요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지나면 지날수록 철의 흡수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망간입니다. 아연과 붕소가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리네요. 철이랑 붕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망간과 아연과 구리도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이것만 보셨을 때는 뭐 사용량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철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거고, 공급했을 때 그 다음 높아야 되는 비중은 붕소가 아니라 미량요소 중에 망간이라는 겁니다. 철,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순서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제대로 된 흡수 패턴에 맞춰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칼슘과 미량 원소고요. 미량 원소 같은 경우는 그냥 철,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죠.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공급을 해야 하고, 공급을 할 때 맞는 소스는 염화칼슘이 아니라 질산칼슘이다. 석회는 칼슘의 공급원이 되지 못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칼슘의 이동 기작 자체가 물관으로만 이동을 해서 재분배가 어렵고, 그리고 증산압이 큰 늙은 잎, 노엽, 큰 잎 쪽으로만 칼슘이 집적이 되기 때문에 옆면시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옆면시비가 필요한 걸 떠나서 노엽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채워야지 나머지 부분에 칼슘이 도달할 수 있으니까, 초중기에는 정말 꽤나 많은 양의 칼슘이 토양살포나 관주의 형태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후기 이후에는 이제 옆면시비가 병행이 돼야 된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질소, 인산칼륨, 칼슘 미량 요소를 다 다뤘잖아요. 다 다뤘는데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그럼 얘는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과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이 시기별로 맞는 공급량을 맞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